자, 교재를 펼쳐보시면 듣기, 독해, 쓰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듣기를 무턱대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어느 일정한 중국어의 어순, 즉 쓰기의 구조를 알아야지만이 어떤 내용을 들어야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반별 게시판에다가 올려드린 우리 강의 진도에 따라서 나갈 거고요. 중국어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보는 중국어의 문장 구조인 쓰기라고 생각하시고 학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쌤이 매 시간마다 쓰기는 일정한 분량의 내용들을 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내용들을 충분히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146페이지와 147페이지 살펴보실 때 가장 오늘의 내용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HSK 4급, 5급, 6급의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고 기본적인 내용이고 쌤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매일 반복해 드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쉬운 내용이라도 하더라도 집중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쓰기부터 찬찬히 선생님이 강조해 드리는 어휘들 위주로 잘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 146페이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중국어를 배울 때 품사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표현을 외우든 표현 외우는 거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중국어 학습에 있어서 품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의 품사가 있는데 이 10가지의 품사 오늘 기본적으로 학습해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국어는 이런 품사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문장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어 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품사와 문장 성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언어를 배울 때에도 모든 뭐가 있어요, 여러분? 명사가 있죠. 중국어에도 명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읽어드리는 단어들 못 읽으시면 안 돼요. 자, 지금 기초가 약한 학우님이 선생님 수업을 들을 경우에는 한자 나중에 써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런 한자를 봤을 때 중국어의 발음을 내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매 시간마다 여러분 반별 게시판에다가 데이 1 오늘 학습한 내용의 단어를 싹 정리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단어장 옆에 딱 펼쳐놓고 이런 발음들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일단은 정확한 성조와 발음으로 내뱉는 연습들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들어갈게요. 1번 읽어보시죠. 동료 들어갑니다. 시작. 동시 이렇게 큰 소리로 읽어주시고 의미 파악해 주셔야 돼요. 뭐죠 여러분? 명사로서 동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한자를 다 외우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한자를 보고 이것의 정확한 성조와 발음들을 읽는 연습을 하셔야지만이 듣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 동시입니다. 자, 여러분 2018년 시험이었습니다. 12월 시험에 한 여자가 칠판을 닦고 있는 게 나왔었는데요. 칠판 못 적었으면 안 됐겠죠. 그래서 칠판 적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 내가 칠판 같은 거 못 적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쓰는 연습 조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칠판입니다. 헤이반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셔야 돼요. 헤이반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4급 어휘입니다. 자, 우정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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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입니다. 하지만 요이라는 단어가 실제 시험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제 시험에 나오는 어휘는요. 건배하다라는 제시어입니다. 건배하다 들어갑니다. 선생님 단어장에 있습니다. 깜빼이 그렇죠. 여러분 건배하다라는 이 그림은요. 쓰기 제2부분에 매년마다 나오던 그림이던데요. 몇 명의 사람들이 건배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럴 때 깜빼이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건배할까요? 제일 만만한 게 우정을 위해서 건배하십시다. 사랑을 위해서 건배하십시다. 건강을 위해서 건배하십시다. 가능한데 사랑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건강 독해 나올 거예요. 이런 단어들 중에 제일 만만하고 쉬운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우정이지 않을까요? 우정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이 큰 소리로 읽어보실게요. 우정 요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단어들은 꼭 정확한 성조와 발음으로 읽는 연습을 한다. 자.
명사는 보통 어느 자리에 들어갈까요? 주어 자리에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서 주어와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파악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동료, 동시, 칠판,黑板, 우정, 요이 뿐만 아니라 건배하다, 깜빼까지 기억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별거 없네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대명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기 나와 있는 대명사를 모르시면 정말 사극 공부하시기는 어려우세요. 이거는 왕초보 기초에서 배워가지고 올라오셔야 되잖아요.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의문 대명사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3인칭 인칭 대명사, 타, 가까운 것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这, 그 다음에 뭐라는 의문 대명사, 什么까지 모르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명사와 동일하게 대명사도 문장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3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동사. 왜냐하면 우리 한국어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서술어. 여러분 서술어는 뭐죠? 문장상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상태, 상한, 동작을 묘사해주는 서술어. 술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어에서는 술어라고 하는데요. 이 동사가 문장상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여러분? 술어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극 공부하실 때 어떤 위주의 어휘를 많이 외워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냐면 술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사.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앞으로 동사는 나오는 족족이 다 외운다. 이렇게 얘기해도 가오니 아닐 만큼 동사는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동사들 꼭 특별히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하겠죠? 여러분 뛰다 달리다 들어가겠습니다. 跑步 뒤에 가면 우리 跑步 나오니까 선생님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뛰다, 跑步 상급 어휘입니다. 자, 요런 것들이 사급 어휘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러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이때는 어떻게 읽어줘야 된다? 읽어보실게요. 이해하다, 了解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옆에 단어장 딱 펼쳐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해하다, 了解. 자, 부러워하다 역시 사급 어휘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별표 치는 것들은 사급 어휘들이기 때문에 이 수업 듣고 복습하실 때 반드시 외워주셔야 될 어휘입니다. 부러워하다, 羡慕. 그렇습니다. 사급 어휘로서 부러워하다, 羡慕. 최근 독해제 1부분에 빈칸 채워넣는 문제에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유의 어휘들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동사 중요합니다. 왜? 문장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사 위주로 반드시 공부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실게요. 뛰다, 달리다, 跑步, 이해하다, 了解. 부러워하다, 羡慕 이렇게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동사만 중요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 예쁘다, 漂亮. 아, 배가 고프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바쁘다, 忙. 피곤하다, 累. 아마 여러분 기초중국어 배우셨을 때 학습했던 어휘들이에요. 이런 어휘들을 형용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에 보시면 두 개의 형용사가 있어요. 배가 고프다에 상반되는 어휘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시작, 바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싸다, 便宜에 상반되는 어휘 꾸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급 듣기에는요. 상반되는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에 있는 형용사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배가 고프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제 한자까지 숙지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싸다, 便宜이런 어휘들까지 같이 상반되는 어휘로서 기억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 중국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처음 HSK를 준비를 할 때 선생님이 많이 받는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 바쁘다, 예쁘다, 피곤하다. 우리는 한국어로 형용사일 때는 여러분 바쁜, 예쁜, 배고픈 형용사가 형용사스러운데 우리 중국어에서는 동사와 형용사가 전부 다 다로 끝나요.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 그러면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어떤 어휘가 나왔을 때 어떤 게 동사인지 어떤 게 형용사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습니다. 라는 선생님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첫 번째, 동사는요.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대상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목적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영화를 본다, 看电影 이런 것처럼요. 밥을 먹는다, 吃饭 이런 것처럼요. 여러분 지금 중국어 공부하시잖아요. 学习 한유처럼요. 그래서 그 뒤에 목적어의 유무,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형용사는 절대로 형용사 단독으로 쓰인다고 기초중국어에서 학습하셨죠? 그래요. 형용사와 동사의 차이점은 동사는 그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지만 형용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 없습니다. 이거에 반해서 형용사는 단독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항상 누구의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好, 안 돼요. 항상 很好, 非常好, 真好. 그래서 형용사는 앞에 다양한 정도 부사가 올 수 있다. 여러분 어때요? 수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사와 형용사 전부 다 다로 끝나서 구분 못하셨지만 이제는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분이 안 되실 때는 목적어의 유무와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필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좋아하다 누구 있어요? 들어갑니다. 喜欢 좋아하다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다는요. I 정도 모르시면 안 되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쉬운 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다 너를 좋아해 들어갈게요. 我喜欢你 가능하겠죠. 내가 너를 사랑해 我爱你 가능합니다. 그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동사라는 건 구분하셨는데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너를 정말 좋아해 라고 했을 때 非常 들어갈 수 있어요. 我非常喜欢你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我真爱你 가능하다라는 거죠. 쌤 뭐예요? 동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 있지만 정도부사의 수식은 받을 수 없고 형용사는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지만 목적어는 못 취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환이나 I 같은 거는 목적어도 취할 수 있고 정도부사의 수식도 받을 수 있잖아요. 쌤 이런 게 뭡니까? 자, 여러분 쌤 왜 이런 걸 강조하냐면 독해제 일부분은 빈칸 채워놓는 문제가 나와요. 거기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여기에 빈칸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시무 시험에 나왔다 그랬죠. 그 뒤에 니가 있었고 앞에 쩐이 있었어요. 我真羡慕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외 일반 동사가 아닌 사람의 심리를 나타낼 수 있는 동사가 있어. 그래서 앞으로 중국어 공부하실 때 선생님이 심리 동사입니다 라고 강조하면 이거는 그 뒤에 목적어 취할 수 있고 종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이구나 라는 정도는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사편에서 배우셨던 이해하다, 려지에 부러워하다, 시엠무는 심리 동사에 포함이 된다. 요런 거 교재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어 학습하시면서 선생님께 굉장히 많이 질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해 드리고 싶네요. 문장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사나 형용사가 수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딱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중국어 학습에 있어서 수로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사와 형용사 위주로 암기한다. 숙지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수로가 될 수 있는 동사, 형용사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보면 여러분 수사가 있어요. 여러분 1부터 10까지 모르시는 사고 공부하기 힘드세요. 1, 2, 3, 4, 5, 6, 7, 8 9, 10까지
이 정도는 읽어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수사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수사가 절대로 단독으로 쓰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한국어에서도 한 개, 한 권, 한 장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처럼 항상 그 뒤에는 누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양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사는 절대로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므로 그 아래에 있는 누구랑 학습을 한다? 양사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사전적인 의미 찾아볼게요. 그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어는 뭐죠, 여러분? 한 개예요.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못 읽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가 있습니다. 이 스는 해석해보세요. 번입니다. 좋아요. 그어는 개, 스는 번. 우리는 이 정도밖에 모르세요. 근데 중국어 학습에서 이것만 알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작문 한번 해볼게요. 쌤이랑. 자, 한번 해보십시다. 한 명의 사람, 작문 한번 해보세요. 한 명의 사람. 오, 좋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 정도는 작문 하셔야 돼요. 한 명의 사람, 이거는 한 사람이겠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른이 명사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는 이 문장상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라고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네,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아직까지 한 번도 몰랐던 내용인데 요거는 이러면서 외워주셔야 돼요. 앞으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성분을 중국어로 뭐라고 한다? 관용어라고 한다. 이거 숙제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관용어. 다시. 그럼 바꿔서 물어볼게요. 관용어란? 표현해보세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성분을 뭐라고 한다? 관용어. 그래서 이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국어 학습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수어, 그 다음에 목적어 쌤이 언급해 드렸지만 처음 언급해 드리는 성분들,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성분을 뭐라고 한다? 관, 형, 어라고 한다. 너무 중요하니까 요 정도는 알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내일 다시 물어볼 거예요. 명사를 꾸며주는 성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관용어라고 한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끄어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관용어로 사용이 된다까지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하고 작문 한번 할게요. 나는 중국에 갑니다. 작문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我 갑니다. 去 그렇죠. 중국 중국 이렇게 뼈대를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다가 쌤 저 중국 가본 적 있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중국어에서 과거의 경험을 나타낼 때는 동사 뒤에 뭘 붙여주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두 번째 확장 꾸어 들어갈게요. 저 중국 가본 적 있어요. 我去过中国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쌤 하나만 마지막 확장할게요. 저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 한 번 뭐 있어요? 이츠가 있죠. 자, 우리 이츠의 위치 한번 볼게요. 이츠는 1번, 2번, 3번, 4번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들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학생들은 4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한국어로 나는 중국을 한 번 가본 적이 있다고 하니 4번에다가 넣어요. 그래서 중국어 문제를 풀면서 한국어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하는 오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당부드리도록 할게요. HSK 사급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동일한 어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전혀 다른 문형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중국어다운 어순을 여러분 숙지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해석 때문에 틀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 강조할게요. 앞으로 중국어에서는요. 모든 동작에 대한 결과는 어디 뒤에 들어간다? 수어 뒤에 배치가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앞으로 중국어에서는 모든 동작에 대한 결과는 어디 뒤에 배치가 된다? 수어 뒤에 배치가 된다. 그러므로 중국 사람들은 나는 중국을 한번 가봤다라는 이 문장에서 사고는 가본 적이 있는데 그 결과는 한 번이라는 거죠. 그래서 去过 이츠의 위치는 당연히 어디 뒤에 들어간다? 수어 뒤에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중국어는 끊어읽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기존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었냐면 我去过 이츠 중국어라고 분명히 이렇게 읽어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동작에 대한 결과는 수로와의 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我去过一次去过一次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我去过一次 中国라는 문장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전에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성분을 쌤이 뭐라고 했어요? 관형을 하고 한 것처럼 모든 동작에 대한 결과는 수로 뒤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보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보충해 주는 성분 보어입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앞으로 모든 동작에 대한 결과는 무조건 어디 뒤에 들어가서 수로 뒤에 들어가서 뭘로 사용이 된다? 보충해 주는 성분인 보어로 활용이 된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중국어의 뼈대는 수어를 먼저 잡고 그리고 나서 그것의 주체인 주어와 목적어, 대상이 결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성분을 쌤이 뭐라고 했어요? 관형어라고 했죠. 그럼 이 관형어는 당연히 어디 앞에 들어가야 될까요? 주어나 목적어 앞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주어나 목적어 앞에 관형어 들어가고 여러분 보어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 뒤에 들어간다? 수로 뒤에 들어간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해석을 하려고 하고 해석에 따라서 문장 성분을 배열하려고 하지 마땅히 들어가야 될 위치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국어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떤 품사가 나왔을 때 어느 자리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걸 쌤이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되겠죠? 그래서 관형어, 보어의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수로 먼저 잡고 주어와 목적어가 있고 주어와 목적어를 꾸며줄 수 있는 성분을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께서 대답하세요. 관형어. 그 다음에 모든 동작에 대한 결과는 어디 뒤에 들어가서? 수로 뒤에 들어가서 뭘로 쓰인다? 보어로 쓰인다. 잊지 마세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마땅히 들어가야 될 위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어는 개뿐만 아니라 문장상에서 관용어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츠는 번뿐만 아니라 수로 뒤에 들어가서 보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일단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 어순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는 파악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본이고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사, 양사였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주가 있어요. 그럼 자주 한번 읽어보실게요. 징창. 근데 여러분들은 칭찬이 나오면 자주만 아세요.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 자주 중국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내가 중국에 갑니다. 我去中国 여기까지는 했어요. 선생님 저 자주 중국 가는데요. 그럼 여러분 자주의 위치는 어딜까요? 어순?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순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관계가 친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갑니다. 이 부사는 누구를 꾸며주기 때문에 수어를 꾸며주기 때문에 당연히 부사의 위치는 어디 앞에? 수어 앞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최근 시험에 원래 제일 많이 나오는 품사가 동사, 형용사, 명사예요. 이게 중국어 HSK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품사들이에요. 그런데 최근 시험에 한 석 달 동안 부사가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학생들이 어떤 어휘가 딱 나오면 부사인지를 몰라서 틀려요. 그럼 바꿔서 얘기할게요. 한자 몰라도 돼요. 근데 쌤이 그랬잖아, 아까. 한자 보고 읽고 뭐만 파악하면 돼? 품사만 파악할 수 있으면 내가 못 적어도 이 아이 부사니까 위치 어디다? 수어 앞이다. 이런 걸 여러분께서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찡창 의미보다는 자주라는 의미도 알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다? 부사이기 때문에 수어 앞에 들어간다. 요런 게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헌 아까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헌 뒤에 이렇게 빈칸이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걸 적용을 할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는 무조건 한 80% 이상은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주어진 제시어에 누가 있다면 심리 동사가 있다면 심리 동사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하나 세세하게 해석이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어휘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쓰기를 잘 배우셔야지만이 독해에 들어가서 이게 베이스가 돼서 해석하지 않고도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부사 못 적어도 되니까 품사가 부사이다라는 것들만 우리 신경을 써서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사의 위치 당연히 어디 앞이다? 수러 앞이다.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조동사가 있는데요. 자, 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피드백을 좀 쌤이 수업 시간에 많이 해드려요. 여러분 하고 싶다 누가 있어요? 시향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던데요. 여러분 하려고 한다 누구 있어요? 여. 자, 물어볼게요. 시향하고 야오의 의미는 똑같다. 그럼 지금 쌤하고 수업 듣는 학우님들 중에 시향하고 야오의 의미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안 돼요. 시향은 하고 싶다, 희망과 바램. 야오는 하려고 한다, 의지. 그래서 시향보다는 좀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야오예요. 의미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우리가 학습했던 저 중국 갑니다에다가 저 중국 가고 싶어요? 그러면 我想去中国. 저 중국 가려고 합니다. 의미 다르겠죠. 我要去中国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쌤이 중국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뭐 쓸 수 있을까요? 상황이 가능한 거니까 지금 교재에 보시는 능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 중국 갈 수 있어요. 我能去中国 의미에 따라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게요. 조동사의 위치도 당연히 어디 앞에 들어간다? 부사처럼 어디 앞에 들어간다? 수러 앞에 들어간다?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향과 야오의 이 정도의 의미는 구분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중국 가고 싶어요. 我想去中国. 여러분 선생님만 강의하는 수업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읽을 때 똑같이 정확한 성조와 발음으로 읽는 연습들을 반드시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따라 읽어보세요. 저 중국 가고 싶어요. 我想去中国. 저 중국 가려고 해요. 我要去中国. 저 중국 갈 수 있습니다. 我能去中国. 이렇게 기억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부사와 조동사 동일하게 어디 앞에 배치된다? 수러 앞에 배치된다. 중요하겠죠. 자, 다음 9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9번에 보시면 개사가 있는데 원래 용어 먼저 정리하도록 할게요. 개사라는 것은 우리 한국어와 영어에서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를 중국어에서는 뭐라고 한다? 개사라고 한다. 일단은 먼저 용어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항상 뭐가 나와야 될까요? 명사나 대명사가 나와서 전치사 구를 이루는 것처럼 절대로 개사 단독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누가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동일하게 명사, 대명사 나와서 뭘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 개사 구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시간과 장소의 시작점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시간이 나왔을 때 이 종은 언제부터 시작하다, 종의开始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언제부터 중국어를 배웁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어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표현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언제부터 중국어를 배웁니다. 我从 시간 넣어주시고요. 언제부터 중국어를 배운다? 我从开始学习汉语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해당하는 여기다가 해당하는 월만 딱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개사구 당연히 문장상에서 수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수로 앞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개사구도 수로 앞에 들어갈 수 있다. 당연히 学习 한유는요. 开始 이하의 목적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이제 사극 공부하시면서 중국어 학습에서 가장 기본적인 좋은 표현들도 암기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我从 开始学习 한유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자 여러분 어디에서 짜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해커스에서 중국어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면 学习 한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어디에서 중국어 공부하세요? 해커스에서. 그러면 저는 해커스에서 중국어를 배웁니다 라고 했을 때 我在 해커스 学习 한유 이렇게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조금 전에 배웠던 부사, 조동사, 전치사구를 개사구로 하는데 전부 다 어디 앞에 들어간다? 주어 뒤 수로 앞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부사와 조동사와 개사구처럼 수로 앞에 배치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로 앞에 들어가서 수로를 꾸며줄 수 있을 때 이러한 문장 성분을 우리는 부사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정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인 3대 문형이 있어요. 주어, 수로, 목적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어와 목적어를 꾸며주는 성분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아까 관형어. 그 다음에 모든 동작에 대한 결과는 수로 뒤에 들어가서 보어로 쓰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지금 막 학습하셨던 것처럼 수로 앞에 들어가서 부사나 조동사나 개사구가 문장상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부사는 품사고 부사어는 문장 성분.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구분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6대 문장 성분이었어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성분은 관형어. 수로 앞에서 수로를 꾸며줄 수 있는 성분은 대답하세요. 부사어. 모든 동작에 대한 결과는 수로 뒤에 들어가서 뭘로 쓰일 수 있다? 보어로 쓰인다까지 정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선생님이 이 부분을 너무 많이 강조해 드릴 거니까 오늘 학습한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머릿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사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어법적인 기능만 해요. 그 어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누구누구의 라고 했을 때 더 구조조사가 있고요. 조금 전에 선생님이 내가 중국을 가본 적이 있다라고 했을 때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꾸어가 있고요. 전부 다 경성으로 읽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국어에서 문장 제일 끝에 들어가서 의문형을 나타낼 때 누구도 있습니까, 여러분? 마. 단지 어법적인 기능만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단어장에 넣어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중국어에서 여러분 더라고 읽히는 구조조사가 있습니다. 구분해 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번 일주일 동안 이 세 가지는 계속 반복 학습해 드릴 거예요. 자,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이더가 나와요. 이더 뒤에 이렇게 빈칸이 있습니다, 여러분. 빈칸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해석보다는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쓰기의 구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더 뒤에 빈칸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빈칸 자리에는 뭘 넣어주시면 될까요, 여러분? 명사를 넣어주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앞에 있는 성분이 명사를 꾸며주니까 뭘로 활용이 되었을까요? 조금 전에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관형어로 활용이 되었다. 이런 걸 여러분 정리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더 뒤에는 명사가 나와서 뭘로 쓰인다? 관형어. 200% 시험에 나옵니다. 더 뒤에 빈칸이 있고 그대는 무조건 뭐 나온다 여러분? 명사 나와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관형어로 쓰인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 더 나왔습니다. 여러분 더 나왔어요. 쌤이랑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오쌤 한자 쓰는 거 예쁘게 잘 써요? 잘 써요? 자 그럼 중국어로 얘기해 보세요. 선생님 예쁘게 쓰세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쓴 정도가 아주 예쁘다라고 해서 이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덩어리로 암기해 놓으셔야지만이 말하기가 될 수 있어요. 정도보어 말하기에서 회화사에서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자, 여러분. 선생님이 기초 강의할 때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이거 가르쳐 드려요. 니하오마
我很好你呢我也很好谢谢再见선생님 중국에 10년 있었거든요. 한 번도 쓴 적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니하오마밖에 못하고 다녀요. 왜?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묻지 않아요. 니하오마라고. 어떻게 물을까요? 어떻게 지내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저 잘 지내요.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하루하루를 지내다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여러분? 꾸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내는 정도가 꾸어더 아주 좋다, 很好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게 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의 희망은 아니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트레이닝 시킬 거예요. 4급 합격시켜 드릴게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수준에 맞는 4급 수준에 맞는 회화 표현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쁘게 쓰네요. 写得很漂亮. 아주 잘 지내요. 过得很好. 그럼 여러분 어떤 친구가 중국어를 대빵 잘해요.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줬으니까 응용해보세요. 쓴 정도가 예쁘니까 말하는 정도가 说的 아주 훌륭해, 很好 이렇게 쓰면 됐죠. 이런 게 중국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더 나오면 어떤 어순으로 써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가 규칙을 잡아보세요. 동사하는 정도가 어떻다? 그 뒤에는 정도가 나와야 되니까 부사 형용사해. 정도를 형용사가 나타나는데 형용사 단독으로 못 쓰이기 때문에 부사 형용사. 그래서 두 번째, 이더 나오면 어순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쓰인다? 수러더 부사 형용사 쓰이죠. 선생님이 그랬지. 수러 뒤에 들어가는 성분은 전부 다 뭐다? 보어다. 보어 중에도 어떤 보어이다?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 보어이다. 요런 걸 오늘 여러분께서 인지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이 요런 거구나. 그래서 1번 더가 나오면 그 뒤에는 무조건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관용어. 2번 더가 나오면 무조건 위치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수러 뒤에 들어가서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정도 보어.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더는요.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이 더는 무조건 어디 앞에 들어간다? 수러 앞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조금 전에 수러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성분은 뭐라고 했어요? 부사어라고 그랬죠. 수러 앞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 부사, 조동사, 개사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사, 조동사, 개사구에 어떤 품사가 형용사가 나왔을 때 이 형용사 더가 수러 앞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공부 안 하시면 선생님이 매 시간마다 10개씩 연습 문제를 부교재에다가 넣어드렸어요. 이거 쌤 오늘 풀이해 드릴 거거든요. 부교재에 있는 문제는 연습 문제는 전부 다 100% 기출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8년째 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매달. 그래서 시험 보면서 좋은 문제들만 기출을 넣어드렸어요. 기출을 어느 곳에 가서도 못 보는 것들. 그런 문제들을 오늘 배웠던 내용들 거기에다 적용을 해서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다시 들어갈게요. 1번 더 뒤에는 누가 나와야 된다? 대답하세요. 명사.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성분? 관용어로 쓰이고. 2번 더가 나오면 무조건 어디 뒤에? 수러 뒤에 들어가서 정도를 보충해주는 정도보로 사용되고 수러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분사는 부족인데 부족의 외에 누가 나올 수 있다? 형 더가 나올 수 있다. 너무 정확하고 위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간다. 자,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선생님이 가장 기본적인 어순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의 주체와 대상 누가 결정이 된다고요? 주어와 목적어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주어나 목적어를 꾸며주는 성분을 뭐라고 했어요? 대답하세요. 관용어. 이럴 때 몇 번 더가 들어간다? 1번 더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목적어 앞에 관용어 들어갈 수 있는데 1번 더 넣어주면 되겠구나. 위치 정해져 있다니까? 그 다음에 수러 앞에 들어가서 수러를 꾸며줄 수 있는 성분 뭐라고 한다고요? 대답하세요. 부사어. 부사어로 쓸 수 있는 품사가 누가 있다 여러분? 부, 조, 개, 하나 더, 누구? 형, 더. 이렇게 위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자리에만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수러 뒤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보어가 있는데 정도보어는 수러 사이에 뭐 들어갈 수 있다? 더 들어갈 수 있어. 놀랍죠? 마땅히 들어가야 될 위치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 교재에 없어요. 교재에 없지만 선생님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는 김에 같이 하자라는 거죠. 효과적으로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더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국어 학습에 있어서.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중국어의 어수는 뭐라고요? 주어, 수어, 목적어. 주어와 목적어 앞에 들어갈 수 있는 1번 더, 이 더는 뭐다? 관용어. 수어 앞에 부사어 들어갈 수 있는데 몇 번 더? 3번 더 들어갈 수 있고 수어 뒤에 보어로서 2번 더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딱 정리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 쌤하고 2시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국어 6대 문장 성분이에요. 중국어 6대 문장 성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데요? 관용어, 주어, 부사어, 순어, 보어, 관용어, 목적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읽어보세요. 주어를 꾸며줄 수 있는 관용어 주어, 수어를 꾸며줄 수 있는 부사어 수어, 모든 동작에 대한 결과는 보어, 그리고 목적어를 꾸며줄 수 있는 관용어, 목적어까지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조조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더는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 여러분께서 혼자 복습을 하실 때 연습장에 딱딱 적으면서 마땅히 들어가야 될 위치를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동태조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모르시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어떤 어휘 뒤에 했다 누가 있어요? 러가 있어요. 어떤 어휘 뒤에 하고 있다 저가 있어요. 어떤 어휘 뒤에 꾸어 한 적이 있다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어디 뒤에 러, 저, 꾸어가 붙을까요? 당연히 동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휘들이 나왔을 때 앞에 있는 어휘를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바로 어느 자리에 배치한다? 수러 자리에 배치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정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저 구어가 있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요. 수러 자리에 배치하고 러는 완료로서 했다. 그리고 저는 결과의 지속으로서 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저는요. 하고 있다, 정짜이는요, 이거예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마스크를 지금 쓰고 있는 중일 때, 이때는 정짜이를 써요. 하지만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마스크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쓰고 난 이후의 결과의 지속. 그럴 때 이 결과의 지속일 때 동사 뒤에 무엇을 많이 붙인다? 저를 많이 붙인다. 이런 걸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너가 했다거든요. 이 꾸어도 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데요. 아니요. 꾸어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한 적 있다라고 완료와 경험을 중국어에서는 구분해서 사용한다까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교재 품사에 있는 우리 조사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147페이지 넘어가서 품사가 이런 품사가 어떤 자리에 들어가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문장 성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장 성분은 쌤이 총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주어, 수어, 목적어. 주어와 목적어를 꾸며줄 수 있는 관형어. 수어를 꾸며줄 수 있는 부사어. 모든 동작에 대한 결과는 수어 뒤에 배치돼서 보어가 있다. 구분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147페이지 들어갈 때 선생님 공부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모든 예문을 읽는다.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읽어주세요. 그리고 첫 문장 먼저, 첫 단어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얼른 읽고 수로 잡으셔야 돼요. 그 수로가 쌤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동사나 형용사. 아무리 짧고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우리는 빨리 수로를 잡는 훈련들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他是画家. 그러면 수로 누구 있어요? 중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동사 是. 이렇게 수로만 잡고 바로 다음 예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어 안 따져주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수러입니다. 그녀가 화가입니다. 그래서 실이라는 동사에 대한 주체
뭐 명사나 대명사가 보통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읽으세요. 타샤오. 시어가 뭐죠, 여러분? 웃다예요. 그럼 선생님이 그랬지. 상반되는 어휘로 외우셔야 된다고요. 울다는 누가 있을까요? 쿠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술어. 그가 웃어요. 시어. 울어요. 쿠까지 넣어주시면 되겠고 선생님이 앞에서 이미 설명해 드렸어요. 중국어에서 수어는 너무 중요한데 이러한 수어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성분이며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품사가 동사나 형용사가 문장상에서 수어의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 만약에 수어가 동사라면 그 뒤에는 대상인 목적어가 나올 수 있겠죠. 예문 한번 읽어보실게요. 他喜欢孩子 수어 오자 씹으시면 안 되겠죠. 좋아하다, 喜欢까지 넣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중국어의 가장 기본적인 어순입니다. 수어 먼저 잡고 주어와 목적어가 나와야 되고 자 그럼 쌤하고 조금 전에 배웠던 이런 주어와 목적어를 꾸며줄 수 있는 성분을 뭐라고 한다? 관형어라고 한다. 자 여러분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오드자잖아요. 이 오드자를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수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올 건데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될 게 치마예요. 치마 정도는 꼭 쓸 수 있어야 돼요. 최근에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치마, 쥔스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바지도 나옵니다. 이런 기본적인 어휘들 모르시면 안 돼요. 코즈. 자 중요한 건 이 치마, 이 바지라고 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틀린다는 거죠. 기초학습자, 기초가 약한 학습자들이 배울 중국어를 작문할 때 많이 틀리는 게 이 치마, 이 바지예요. 여러분, 이 치마, 이 바지를 작문하실 때 지엔 써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옷을 한 벌, 두 벌 셀 때는 지엔을 쓰지만 치마와 바지일 때는 치마는 바지는 길고 가늘다라고 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지엔보다는 티아오를 더 많이 적어준다라는 거. 그래서 길고 가는 명사를 셀 때 티아오 들어가고 치마하고 바지 나왔을 때 티아오 들어간다. 그래서 쌤이 여러분들에게 작문하라고 했을 때 덩어리로 외우십시다. 이 치마라고 했을 때这条裙子 이 바지라고 했을 때这条裤子라고 외워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문장 한번 읽어보실게요. 这条裙子很漂亮 그럼 선생님 제일 먼저 뭐 잡으라 그랬어요? 수로 잡으라 그랬죠. 수로 읽어보실게요. 예쁘다, 漂亮 수로 나오면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뼈대 나와야죠. 주어 나와야 되겠죠? 裙子漂亮 앞으로 이렇게만 보고 다음은 바로 다음 예문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这件이나 这条는 주어를 꾸며주는 관형어, 和는 정도부사로서 수어를 꾸며줄 수 있는 부사어, 부가 성분, 주 성분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예문 읽어보실게요. 这是我的手机 수어 잡으실게요. 是 그러면 앞에 있는 성분은 목적어를 꾸며주는 관형어. 그래서 결론 관형어는 무조건 어디 앞에 배치된다? 주어나 목적어 앞에 들어가서 이런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성분을 뭐라고 한다? 관형어라고 한다 까지 정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외우십시다. 이거는 쓸 수 있어야 돼요. 이 치마, 这条裙子 이 바지, 这条裤子까지 꼭 쓸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까 선생님이 수라를 꾸며줄 수 있는 성분이 뭐라고 했죠? 부사어라고 했어요. 자, 예문 한번 읽어보실게요. 他的成绩 여러분 정지는 외우십시다. 4급 기본 어휘예요. 성적입니다. 그의 성적이 非常好 굉장히 좋대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누구 먼저 잡고 수로 먼저 잡는다? 好 다른 성분 버리고 주술 먼저 잡는다. 정지 好 이렇게만 듣고 이렇게만 해석하는 것이 듣기와 독해의 요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긴 예문이 나온다 한들 우리는 딴 거 보지 않는다. 관형어, 부사어, 보어 버리고 주술, 목만 잡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사어로 쓸 수 있는 거 아까 쌤이 어떤 품사가 있었어요? 교재에는 부조개가 있지만 하나 더 추가한다면 누구도 들어갈 수 있다고요? 형, 더도 들어갈 수 있겠죠. 부조개, 형, 더가 수로 앞에서 수로를 꾸며줄 수 있는 부사어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6번째 보도록 할게요. 그가 아주 빨리 뜁니다. 여러분 똑같은 맥락인 거 아시겠죠? 예쁘게 쓰다, 말을 잘하다, 잘 지내다. 그래서 더 나왔어요. 수로 더 부사 형용사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설명 좀 할게요. 아까 뛰다라는 단어가 뭐 있었어요? 분명히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학우님들이 계세요. 뛰다, 跑步. 그럼 선생님, 跑步, 뛰는 정도가 더 아주 빠르다, 很快는 안 됩니까? 수업 들을 때는 그냥 들었는데 복습하다 보니까 왜 이거는 안 될까? 쌤한테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동사 중에도 그것의 구조를 살펴보니 이거 자체가 동사가 아니라 동사와 목적어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跑步, 跑가 뛰다, 뿌가 걸음. 그래서 뛰다라고 해서 跑步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구조 때문에 동사 뒤에 더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跑步的很快라는 표현은 틀린 문장. 우리가 쉽게 범하는 실수의 내용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커스 교재의 목적어를 딱 빼버리고 그가 아주 빨리 뜁니다. 他跑得很快까지 넣어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더가 나왔을 때 위치 어디다? 수러 뒤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중국어의 6대 문장 성분이었어요. 한 번 더 반복해 보실게요. 중국어의 6대 문장 성분은 시작! 관형어, 주어, 부사어, 수러, 보어, 관형어, 목적어까지 넣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들어가도록 할게요. 한국어 예문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나의 친구가 나와 그날의 일을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 문장 만들어 보세요. 오늘 今天 나의 친구가 我的朋友 그날의 일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누구와? 나와. 그러면 나와, 跟我 여기에서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어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에서는 어떤 표현으로 활용이 되는지를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쌤의 오늘 얘기했던 내용의 일목요연한 똑같은 내용이 정확하게 얘기했다를 중국어로 바꾸면 중국 사람들의 사고는 말을 했는데 그 결과가 정확하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했다라고 했을 때 결과 보호를 써서 동사 뒤에 형용사가 뭘로 쓸 수 있었다? 결과 보호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섹션을 끊어 읽어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붙여서 说清楚了가 아닌 说清楚了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읽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날의 일을 那天的事情까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주어를 꾸며줄 수 있는 성분을 관형어, 목적어를 꾸며줄 수 있는 성분을 관형어. 그래서 오늘 나의 친구가 今天我的朋友 얘기를 합니다. 说 누구와 얘기를 합니까? 부사어 跟我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说清楚了 무엇을? 그날의 일을 那天的事情 우리가 한국어의 문장을 중국어로 바꿀 때 쉽게 틀릴 수 있는 부분들을 파악하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틀리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국어의 어순의 특징들을 파악을 하시면서 중국어의 표현은 어떻게 표현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학습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긴 문장이지만 외워보실게요. 오늘 나의 친구가 나와 그날의 일을 정확하게 이야기했다. 今天我的朋友跟我说清楚了那天的事情까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6대 문장 성분만큼은 꼭 반드시 숙지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점수 잡는 Hackers.